미스테리 범죄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송이 계속 제작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스테리 범죄사건 파일은 여러분의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사건이나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조사를 통해 방송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2009년 2월입니다. 영국 셀퍼드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살해당한 채 발견되는데요. 피해자는 36살의 클레어 우드라고 합니다. 첫 발견은 아버지가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이 클레어의 집안을 찾아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시신은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살해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심한 구타를 당해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은 큰 몸싸움이 벌어진 것처럼 물건들이 마구 어지럽혀져 있었죠. 현관문 손잡이도 부서져 있었는데요. 범인이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와 클레어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 같습니다. 클레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범인이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침입한 것이거나 클레어와 사이가 나쁜 관계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죠. 경찰은 클레어 우드를 살해한 범인으로 의심되는 강력한 용의자 한 사람을 지목했는데요. 예상외로 남자친구인 40살의 조지 애플턴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지와 클레어는 영국의 이성 만남을 주선해주는 웹사이트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였어요. 조지가 클레어 우드의 살인 용의자가 된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지는 클레어를 알기 전인 2006년부터 이미 다른 여성을 괴롭히고 협박해온 죄로 1년 6개월 동안 수감돼 있던 전과자였고요. 클레어가 살해되기 일주일 전 이미 클레어가 조지 애플턴을 성폭행과 폭행, 살인 위협으로 신고한 기록도 있었죠. 하지만 경찰의 어떤 조치가 있기 전 남자친구인 조지 애플턴에게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방금 소개한 이 클레어 우드 살인사건처럼 연인 사이에 물리적, 정신적 폭력이 일어나는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부르죠. 이런 데이트 폭력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경우 목숨까지 위협받게 되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데요. 비슷한 일은 최근 국내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8년 3월 부산에서 벌어진 폭력사건의 CCTV 장면입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피해자이고요.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이 가해자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끌며 엘리베이터를 나가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겉옷이 모두 벗겨진 채 속옷 차림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다행히 기절해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구조될 수 있었고요.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피해자가 이번 사건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던 겁니다. 이 사건이 유독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연인 사이였기 때문이었는데요. SNS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21살의 동갑이라는 점과 외모나 친절한 말투에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빠르게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과 다르게 날이 갈수록 남자친구의 집착이 심해지면서 여자친구를 심하게 구속하기 시작했고요. 여자친구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벽을 부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폭력적인 행동을 드러냈기 때문이었죠.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성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피해자는 결국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친절하던 남자친구는 돌변해서 피해자를 산으로 끌고 올라갔죠. 그리고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범행 동기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자꾸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다는 것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이유였는데요. 남자친구의 폭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흰색 티셔츠를 입힌 후 티셔츠가 피로 모두 물들 때까지 때릴 것이라며 협박했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다시 폭행했습니다. 또다시 헤어지자고 하면 죽일 것이라는 살해 협박도 있었죠. 보통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별 통보를 받고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해서 상대를 집안에 감금하고 폭행하며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죠.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구조되면서 동시에 남자친구는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다시 협박을 해온 것이죠.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이유로 상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구속, 폭행을 저지르게 되는 데이트 폭력의 신고 건수는요, 한 해당 7,000건이 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살인 협박을 당하거나 실제 목숨을 잃게 되는 사례들도 적은 수는 아니고요. 데이트 폭력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에 비하면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는 매우 낮은 데다 경찰이 사건의 중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사람 사이의 감정으로 인한 갈등이 원인으로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은 명확히 실체를 드러내기 힘들다는 단점으로 인해서 현행범이더라도 단순 분쟁 해결처럼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래서 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하고 법정까지 사건이 넘어간다 해도 이것으로 사건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2차 보복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건들과는 조금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건에서 남성은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여성이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즉, 이대로 데이트 폭력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면 결국엔 서로가 상대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선에서 끝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부터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2015년 5월 2일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원인과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알려진 데이트 폭력 사건 중 가장 강력한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데이트 폭력을 겪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뒤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안매장했던 여자친구 시멘트 안매장 살인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온 26살의 김 씨는 한 번의 실패 없이 큰 연봉이 보장된 회사에 취직된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미국 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했고요. 뉴욕 대학교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한 수재였죠. 하지만 성공이 보장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미 취업이 된 회사에 양해를 구하며 돌아오게 된 이유는 김 씨의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이었죠.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큰딸의 유학비로 대출까지 받았던 부모님의 사정을 알게 된 딸이 계속 미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 국내에 들어와 부모님 대신 동생들의 학비를 내줘야겠다는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가 영어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때 김 씨의 영어 강의를 듣던 학생 중 한 명이 김 씨에게 호감을 드러내며 접근해 왔는데요. 김 씨보다 한 살 어린 25살의 이 씨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김 씨도 자신에게 친절한 이 씨가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후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었죠. 서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남성 이 씨는 사업을 그만두고 잠시 부산에 내려와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이전에 사업 경험이 있어서였는지 항상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친절하게 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 씨의 이런 점에 김 씨가 호감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 씨를 만나다 보니 생각과 달랐어요. 남성 이 씨는 여자친구인 김 씨에 대한 집착을 보였던 거죠. 김 씨가 자신의 소유물이 된 것처럼 하루 종일 감시했고 간섭했습니다. 초기에 김 씨의 생각으론 이런 남자친구의 행동이 단순한 질투 정도로 생각했어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 씨의 집착과 간섭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고 그 정도도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계속되는 남자친구의 간섭과 집착에 지쳐가기 시작했고요. 나중엔 고성이 오갈 정도의 큰 싸움도 자주 일어났어요. 김 씨가 다른 학원 동료 강사들과 회식 자리가 있어서 몇 시간 연락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여자친구 집안에 침입해 잠들어 있는 김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자신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죠. 보고 계신 사진이 이날 폭행으로 생긴 김씨의 상처인데요.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로 김씨의 얼굴이 심하게 부었고 멍도 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김씨는 남자친구에게 처음으로 그만 만날 것을 통보했죠. 이별 통보를 받은 이씨는 이때 의외의 행동을 보입니다. 예상외로 화를 내거나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김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미안해하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김씨는 결국 남자친구를 용서했고요.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두 사람이 다시 연인 사이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딱 한 번의 실수였다는 이씨의 폭력은 다시 시작됩니다. 김씨와 이씨 경우에서 보이는 이런 갈등과 폭행, 용서, 화해의 순서는 데이트 폭력이나 부부 사이의 가정 폭력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죠. 가해자는 본인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후 다음날 선물이나 과도한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가해자들의 특징은 만남 초기에 과잉 친절을 베푼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때의 기억으로 쉽게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피해자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해자를 다시 믿고 처음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지킬 앤 하이드 게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폭력을 행사할 때는 전형적인 범죄자가 되지만 사과할 때는 정반대로 돌변해서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발생될 경우 피해자는 폭력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서 가해자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요. 김씨와 이씨의 경우가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인 이씨의 폭언과 집착을 지켜본 김씨의 주변 사람들은 김씨에게 더 이상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할 정도였지만 김씨는 집착과 폭행이 없을 때의 남자친구를 쉽게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관계가 1년이나 계속됐죠. 2015년 5월 2일 두 사람은 또다시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씨와 1년을 만나오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김씨는 이날 이후 다시 한번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됐죠. 여자친구인 김씨는 예전과 다르게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결심했는데요. 그렇게 이별을 통보한 지 16일이 지난 5월 18일이 됐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요. 전화를 건 사람은 남자친구인 이씨였어요. 이씨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분명히 이씨의 전화 내용을 알아들을 수는 있었다 그래요. 경찰에 전화한 이씨의 말로는 자신이 김씨를 죽였으니 잡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즉시 출동한 경찰은 한 호텔에서 만취 상태인 이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씨를 체포하던 호텔 화장실에는 자해를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벽에는 여자친구인 김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김씨를 죽였다며 살인을 자백한 이씨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요. 16일 전이었던 2015년 5월 2일 김씨의 일방적인 통보에 화가 난 이씨는 많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 김씨의 집이었고 자신 옆에 김씨가 누워 있었다고 했는데요. 김씨를 흔들어 깨워봤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고 합니다. 이씨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자신이 술김에 실수로 김씨의 목을 조른 것 같다는 생각에 자수했다는 것이었죠. 김씨의 시신을 눈앞에 둔 채 충격에 빠진 이씨는 이후 이틀간 김씨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씨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채 안매장하기로 결정했죠. 이때 보통의 시체 유기에서 보이는 안매장과는 다르게 이씨의 방법은 조금 특이했는데요. 단순히 땅을 파서 시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감추려고 한 것이죠. 범행을 결심한 이씨는 급히 인터넷을 통해 시멘트 사용법을 익혔고요. 차량을 렌트해 김씨의 시신을 가방에 담은 후 충북 제천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 깊게 땅을 팠고요. 김씨를 담은 트렁크 가방을 묻은 뒤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버렸죠.
범행이 끝났지만 이후 이 씨는 극심한 죄책감과 김 씨에 대한 기억이 계속 떠오르자 자살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실패하자 결국 경찰에 자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자신의 자백을 마칩니다. 범인의 자백으로 사체와 범행 동기가 밝혀졌어요. 하지만 피해자인 김 씨 가족들의 생각은 이 씨가 자백한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시멘트를 걷어내 찾아낸 김 씨의 몸에는 저항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목을 졸라 살인을 시도하는 경우 피해자의 목에 남는 상처는 반항이 있을 때와 의식이 없을 때 그 모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피해자가 반항을 시도했다면 범인의 손 주변에 피해자가 흉터를 남길 가능성이 크고요. 피해자의 손톱엔 범인의 DNA가 남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흔적이 없다는 것은 술에 취한 이 씨가 심신미약의 상태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김 씨를 제압했고 목을 졸랐다는 증거가 됩니다. 게다가 살인 이후 이 씨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김 씨의 휴대전화로 어버이날을 포함해 여러 차례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고 취직이 약속돼 있는 미국 회사에도 연락해 일을 그만두겠다는 통보와 자신과 김 씨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까지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 죽은 김 씨의 가족은 시멘트를 사용해 시신을 완전히 숨기려고 한 시신 유기 방법은 절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과 시신을 유기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뒀다는 이유로 이 씨가 주장하는 상해치사를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시신 발견 이후 2일간 집에 있었다는 이 씨의 말과는 다르게 범행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한 기록이 있으며 시신을 유기한 이후엔 친구들과 여행까지 간 사실도 밝혀지게 됐죠. 이 씨의 계획은 한동안 완벽했어요. 자신이 죽인 김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부모님과 동생들의 문자에 대답까지 해주는 등 치밀한 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김 씨가 계약된 미국 회사에서 일방적인 퇴사 통보로 피해를 입었다며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들은 김 씨의 부산 자취집이 아닌 본가로 보내졌고요. 서류를 본 김 씨의 가족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때부터 가족들은 김 씨의 휴대전화로 많은 연락을 시도했고 남자친구로 알고 있던 이 씨에게도 연락해 딸을 찾아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 가족들이 계속 연락을 해오자 범인인 이 씨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가족이 딸의 실종을 경찰에 알리면 범행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 이 씨는 어차피 경찰에게 이대로 체포될 것이라면 형이라도 줄여볼 생각으로 거짓 유서를 작성해 손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전화해 자수를 했죠. 애초에 목숨을 끊을 생각은 없었고요. 보여주기 식으로 상처만 낸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호텔 욕조에서 손목을 그은 후 직접 119에 신고했어요.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손목 출혈은 멈춘 상태였고요. 구조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왜 빨리 도착하지 않냐며 재촉한 전화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벽에다 김 씨의 사진까지 붙여놨던 것이죠. 이 씨는 스스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고 범행도 순순히 자백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이나 행동과는 다르게 한 번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검증 때도 별일 아니었다는 듯이 편안하게 당시 상황을 재현했죠. 특히 이런 태도를 본 김 씨의 가족들이 분노로 치를 떨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김 씨의 어머니가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만약 형편이 어렵지 않았다면 딸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범인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것이 가난한 부모 때문이라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난은 높은 확률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범인에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돈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니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필수이며 많을수록 이점을 갖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김씨 여성은 그에 맞는 선택을 하다가 범죄자의 목표가 되었던 것이지 이게 가난 때문에 사건을 당한 것은 아니죠. 가난은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밖에 없습니다.
유가족이 자책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요.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되진 않지만 최선의 방법은 범인에 대한 확실한 처벌, 그리고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현상의 이해를 통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겁니다. 폭행과 살인, 사체 유기 혐의를 받은 이 씨는 2015년 10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18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요. 재심에서 원래의 자백을 뒤집고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패 때문에 김 씨의 시신에서 목이 졸려 사망한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를 알게 된 이 씨가 자신은 김 씨를 살해하지 않았으며 김 씨는 평소 앓고 있던 천식으로 갑자기 사망했고 자신은 다음날 시신을 발견해 유기만 한 것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스스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알지 못할 정도의 구체적인 자백을 했다는 것과 유서에 목 졸라 살해했다는 문장을 남긴 사실을 토대로 이 씨가 여자친구인 김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항소를 기각했고요. 원심의 18년형을 유지합니다. 그러자 이 씨는 또다시 항소했고요.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2016년 8월 14일에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은 이 씨에 대한 18년형을 확정지었고 이 씨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은 상대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이나 자신보다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수평이 아닌 수직관계로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상대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이것을 폭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보이게 되죠. 이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소유욕과 집착도 심하기 때문에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를 옆에 두고 싶어 하며 벗어날 수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가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상대를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에서 이야기한 영국의 클레어 우드 사건은 범인인 조지 애플턴이 자살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나게 됐어요. 영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2012년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안인 클레어 법을 마련하게 됩니다. 클레어 법은 폭력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전과 기록을 요청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찰이나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기록 제공 여부를 결정해 데이트 폭력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인데요. 한국에서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을 줄이기 위해 클레어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안 도입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연인들의 사랑 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이러한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2015년 5월 2일 부산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데이트 폭력 사건인 시멘트 안매장 살인 사건이었습니다.